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임기 제한을 푸는 등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 친명계열 김영진 의원이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사흘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반도체 돌풍에 힘입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 속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주간 순매수 규모가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글로벌 랠리에서도 소외가 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란 도대체 뭡니까? 죄 짓고 감옥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깡패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명분이 없어요.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범죄자들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건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요, 사흘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3일 연속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 포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 날 곧장 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된다고 중지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제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거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흘 연속으로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직격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읽힙니까?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판결이고 무려 재판을 20개월 가까이 끌었던 그런 판결이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 개인으로만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쉽게 말하면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다가 800만 불이라고 하는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헌법 84조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권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오늘도 그 재판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헌법의 84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재등판의 명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명분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나올지 여부는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는 의도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당 대표 출마에 군부를 떼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대 룰, 지도 체제,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이 가닥을 잡았고요. 이제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원외 친한계 인사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원내 의원들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이면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하는 데 있어서요, 한 가지
이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바로 윤한 갈등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도 맞는 것 같죠?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걸 쟁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거 아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다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돌아올 수도 있다. 대표로 선출되고 나면 본인도 힘을 가졌는데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 차별화로만 되는 건 아니다. 다음 본인이 어떤 큰 꿈이 있다면은 차별화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될 이 산 중에 대표적인 게 윤한 갈등이죠. 한 전 위원장, 이 최근 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만남에서 이 정치에서도 친소 관계보다는 공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걸 두고 윤한 관계에 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적으로야 과거 검찰의 어떤 선후배 사이였고 함께 이 수사를 지휘하고 이 수사를 했던 이 사이였지만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이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 자신과의 관계는 과거 사적 인연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밑에 한동훈 이런 도식이 수직적 도식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나란히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봐달라. 이런 의미가 공적 관계를 강조한 것에 숨은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이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관계를 접목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입장도 밝혔죠. 네, 자,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어젯밤에 단독으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거대 야당 민주당입니다. 특히 강성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충돌이 예고가 됐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벌써 거부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과 국회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본인 SNS에 글을 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리는 바 헌법 84조 논란, 그러니까 피고인 대통령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격한 그 이슈, 본인이 선점했다는 평가도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세 번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부터 최근 유세 때까지, 지난 총선 유세 때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3일째 연일 연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SNS를 통해서 저격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내용 하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하든 앞으로 대통령 선거 대권에 도전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 84조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 하는 것 이슈는 선점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구성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의장 선출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이슈를 생산해내는 그런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어떤 이 문제 제기, 이 문제가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각종 방탄 이런 것에 가장 허점을 찔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위 급소를 찔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듯이 급소요? 그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3일 동안 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 입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굉장히 단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 일단 지금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는 근데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중단의 재판을 중단해야 되나? 이런 식의 어떤 역발상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장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 상대방이 약한 부분, 상대방이 곤혹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공격을 해주는 게 아주 뛰어난 장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장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문제 제기는 상당히 민주당에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어쨌든 어제 저녁이었나요? 밤에 공범들이 유죄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못 받았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간 탈출로 여겼다.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라 할 것이고 희대에 무리수를 써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 차기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탈출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급소를 찔렀다, 이슈 선점했다 이런 개인적인 논평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 머릿속에는 이 말로 방점을 찍을 이럴 보관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문제 제기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흘 동안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제성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각종 방탄이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들 물론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실행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이 그러면 계속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이슈 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님 여기 뭐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다 이건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긴 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대통령 선거를 본인 재판 확정 어떤 선고가 나올 때보다 앞당기라 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희대 무리수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이죠, 주장.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전반적으로 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보다는 다소 톤이 좀 유해졌어요. 예. 그때는 거의 독설에 가까웠는데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위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격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흘 연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원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고민들을 해왔고 거의 좀 고민을 하면서 KC 인증부터 지구당 문제부터 연평해전까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뒀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이완현 전 부지사의 재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편해졌겠어요. 내심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우고 싶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각을 세우기 딱 좋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건 사실입니까? 재점화되고 본인의 역할이 생기면서 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야당 대표를 저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는
라는 측면에서 일단 주장들을 하는데요. 예. 84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형사 소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 이거는 법학자들의 해석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가 아니라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던진 부분들이요. 탄핵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은다고 아무리 해도 저 민주당이 192석 법여권까지 한다고 해서 예. 탄핵이 쉽냐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걸 마치 규정사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들은 무리수다. 저는 그런 말씀. 근데 일부 강경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주장이고 뭐 그 부분도 주장이니까 뭐 일단 어느 정도 얘기는 알겠는데요. 저희 오늘 뉴스탑10 출연하신 박상수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로 본인 SNS 글을 올려서 저희가 제작진이 오늘 부랴부랴 준비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 법률가의 쾌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던데 뭐냐면 이게 작년 9월 국회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국회 연설 중에 조폭 출신의 사업가 결탁해서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불법 제공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리인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량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법률가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예. 이제 제가 이제 서면에 쓴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그게 문장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내가 법률가로서 유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작년 9월에 예.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 결의를 하는 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언을 합니다. 이때 발언을 하는데 야유 때문에 끝까지 다 못했지만 그 맞아요. 중간에 그 부분은 했어요. 대북 송금 부분은 딱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예. 바로 이 외화를 유엔의 경제 제재에 위반해서 북한에 밀반출했다라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번 판결에 그대로 사실상 인용이 돼서 들어가다시피 그대로 그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화가 밀반출됐고 그것이 유엔의 경제 제재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적시가 됐고 또 그다음에 그 외화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 부분도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 예. 이 방북 사례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 주된 쟁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체포동의안 때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서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법률가로서 가장 좀 어찌 보면 그 즐거웠을 가장 좀 어찌 보면 그 법률가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드는 그게 이제 그 박상수 순간이 변호사 이 순간이라는 말씀은 거죠. 뭐 그게 검사든 변호사든 맞습니다. 예.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내 예. 주장을 고스란히 재판부 판사가 받아준다면 네.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은 없을 텐데 말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 이제 화면으로 나오지만 국회에서 네. 체포동의안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이 역설할 때 일찍이 그 말들이 고스란히 이제 1심 재판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말에 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검사가 있고 저쪽도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증거들이 다 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현출돼서 나왔고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뭐 국정원 그 보고서가 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아니요, 증거 채택됐고요. 증거 능력 인정됐고요. 그러나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가 판결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툴 때까지 다퉈서 완승을 한 거죠. 우리 쪽의 주장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적어도 1심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완승을 한 거죠. 이렇게 완승을 할 때 뭐 우리 법률가들은 가장 좀 기쁜 순간이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외화를 북한에 불법 제공했다. 박 변호사 말씀처럼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 달러 불법 외화 이런 음성적으로 보낸 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싸움 붙이려는 건 아닌데 박성수 변호사는 이동학 의원님 민주당이 이제 거리를 두는데 이재명 대표랑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랑 이화영 부지사하고 아니요. 거리를 둔다고요?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둬라. 예.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1심 끝났을 뿐이고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야기는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강한 사람을 때려서 본인 스스로가 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요. 한동훈 전 그래서, 위원장이요? 네, 예. 그 의도가 이제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님입니까? 자기가 의혹 제기하고 자기가 그 과정에 심의하고 자기가 이거는 너무 잘 된 거다라고 결정까지 내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세간에서 그런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뭐 해병대 특검,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들은 죄다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긍정적 평가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미래주자라고 할 만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좋은 평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왜 결별하냐고 하셨어요. 일단 뭐 여기 두 분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차례로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과거 일찍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이 1심 재판부가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 취지 3일 연속 연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송금 유죄 관련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당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배경의 배후로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있을 때 방부 대가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향후 기소 계획도 있으신가요?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사팀 뭐 탄핵 얘기 나오고 하는데 수사팀에 대한 총장님의 선배로서의 뭔가 있을까요?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캐릭터대로 조곤조곤 하지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중이고 실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거 민주당 일부에서 검찰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니까 이거 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재판에 넘기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검찰도 정밀 분석 중이고 일부 언론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일부 언론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단의 1심 재판부 얘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 전반적인 이런 대북 사업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런 걸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문이 이렇게 조속히 공개 안 되는 이유가 이 판결문 안에 국정원 2급 기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걸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중앙일보가 이 판결문을 일부 입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네이 하나 사입은 것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성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이걸 왜 인정됐나 하면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떤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 인사 송명철 이렇게 해서 이제 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선양의 원탕 선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가 이제 500만 달러에 대한 뭐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합의가 된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했고 예. 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바로 저 장면이죠. 저때 술이 좀 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즉 2019년 1월 17일 바로 그때 통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당시에 이제 아태 이 위원회 등등과 함께 뭔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또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당시에 보석 재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고 예.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표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쓰일 거다라는 것을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이제 판결문에 통화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자 이재명 대표가 내의밖에 입은 사입은 인연이 없다라고 한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예. 거에 대한 논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과연 당시에 자신의 방북에서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았다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저는 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이게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지사님 제가 쌍방울에게 돈을 내게 해서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내게 했습니다. 라는 보고에 대한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개체로 해서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많은 대북 사업을 준비했는데 지사가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추가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결문을 저도 아직은 다 본 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국정원 보고서, 그다음에 뭐 국정원 블랙요원의 증언 이런 것들이 분명 증인으로서 증언도 했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 채택도 됐는데 왜 이것이 이제 배척이 되고 대북 사례금이라는 게 이렇게 적시될 수 있었을까, 명시될 수 있었을까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보면은 이 자리에서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진술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술한 내용이 바로 이 500만 달러라는 돈의 성격이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그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이에 대해서 뭐 지시하거나 결정을 내린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 아니라 대북 방북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증거를 그 국정원 문건보다 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뭐 전화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 논평 중에 이제 스마트팜이 500만 달러고요. 방북 비용은 300만 달러. 300만 달러. 네, 그건 이제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이런 부분이겠죠. 뭐 직접 통화를 2차례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판단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 써 있다면 검찰 주장은 17번이나 직접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가 기소가 거의 초읽기가 됐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증거만 족족 채택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통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습니까? 예.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전화들이 근데 오는데 너무 일반화하시지 마십시오. 예, 예. 너무나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예.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방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자기가 판을 짜가지고 정부에서는 허가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혼자 방북을 할 수 있다라고 판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어권 차원이건 아니면 진실이건 계속해서 그 주장은 하게 되면 2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하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반박을 드리면 예. 당시에 리종혁이 직접 한국을 경기도 초청으로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송명철이라든지 리호남이라든지 북한 측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막혔기 때문에 예. 경기도지사가 이걸 뚫으면 더 어쩌면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북한 측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접근했던 당시 지사에게 접근했던 그런 정황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막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이번 주 안에 그 검찰이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꽤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 주만 재판이 3개인가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혹은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크게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추가 기소가 되면 여기는 또 알려지기로는 수원지법 글쎄요 당대표로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뭐 세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재판 받느라고 당대표 가능하겠어요? 근데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압승은 이뤘죠. 뭐 3개를 받으면서도 압승을 이뤘었는데 4개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서울을 가나 수원을 가나 재판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당대표의 업무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검찰의 기소권,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기소권을 검찰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정말로 집도하는 의사가 되느냐, 칼을 잘못 쓰면 망나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인가 2년에 그 대학생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기소가 되면 아무리 재판에서 무죄가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의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거의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4번 가는 거 당연히 당대표 하는데 시간을 뺏기겠지만 예. 검찰의 이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저는 좀 이 현재 대한민국 이대로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형, 부지사가. 예. 자 김성태 지금 회장도 곧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그렇게 중형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시에 보고권자인 최종 결정권자인 이화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유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거 자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가요? 아니 그러면 왜 9년 6개월이나 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범이잖아요. 김성태 회장과. 그 재판은요. 결국에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자체는 주가 조작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안부수 그 회장 자체를 실형 때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는 대북 송금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북병이라는 언급이 없어 이 재판부는. 근데 김성태 회장과 공범 관계예요.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이 오락가락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 부분에서는 기소를 못하지만 결국에 김성태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살짝 말하자면 공범일로 추정된다라는 거를 기다렸다는 데 기소하는 거 좀 솔직히 좀 무리하지 않는 기소가 싶어요. 뭐 재판부에 대한 뭐 비판은 뭐 민주당에서 있었으니까 난 뭐 실형을 때린다니요. 실형 선고 네, 실형 이 정도로 선고. 수능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원지법에서도 4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됐고 어쨌든 이렇게 최근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수사검사 탄핵을 넘어서 이번에는 재판부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3대 영장 혐의로 구속을 면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당시 영장 판사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창훈 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감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창훈 전담 판사 가리켜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걸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들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저렇게 극찬을 하다가 이번에 또 판사 탄핵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은 또 신진우 부장판사 이름도 언급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아마 곧 영입하시면 되겠네요. 불구하신 분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2심이 있고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워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이제 나오는 정도로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이걸 인정해 왔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다음에 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결정도 그 본인이 지금 거의 800페이지다라는 지금 이 판결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판사 판결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판결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판사를 이제 선출제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검사장이나 판사들 이렇게 뽑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죠. 자, 그러면 누구를 뽑을 건가요?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자,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를 탄핵시켜버리고 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 선출제로 바꿔버리고 그럼 다 하세요. 그냥 본인들끼리 뭐 원하시는 대로.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정말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헌법을 수호한다라고 지금 본인을 선서를 하고서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판사 선출제를 하자고요? 마음에 드는 판사 지정하고 선출하고 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요. 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아예 제도를 바꿔서 그냥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그게 옳은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할 문제예요. 민주당이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당이 나서서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법사위 간사들이 나서서 선출제로 바꾸자, 검사를 탄핵하자, 판사를 탄핵하자 정말 모든 것을 탄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던 아까 박범계 의원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판부를 향해서 왜곡죄, 심판 교체 얘기까지 나온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동학 의원님. 네. 수사검사 탄핵에 나가서 또 재판부 탄핵 혹은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선 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이제 일단은요 뭐 무슨 법관을 뽑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울분에 찬 이 어떤 그런 것들 대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아니라. 진지하게 얼마나 이제 검토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또 전개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원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대법원장과의 어떤 이 재판 거래 같은 것들을 막 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명확한 뭐 여러 가지 혐의점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건 취사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항변인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내용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항소심에서 다툴 문제긴 하니까. 근데 이제 판사 탄핵 얘기, 판사를 뽑자라는 게 이제 원내사령차인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 영상, 유창훈 부장판사 관련된 영상 짧게 한번 만나봤고요. 연쇄적으로 무려 3번이나 이재명 대표를 마치 시리즈로 저격한 한동훈 전 위원장, 한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띄웠다가 이거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치르기로 결정이 났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세계에서 뽑힌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안정이 될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투톱이 아니고 승계형이고 다 똑같은 원 오브 댐인데 그분이 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안심하고 물러설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안심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며 국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힘도 없구나. 그게 이제 그 소비하는 방식이 매우 안 좋다는 게 그 말씀인 거죠.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탑10이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는 임금이 만약에 당대표라고 쳤을 때 세자, 부대표, 임금 계실 때 세작 책본이 국본이다. 저도 뭐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국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승계형 부대표를 두는 건,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을 상황을 가정하는 건 체제 안정에 중요하다 했다. 오늘 윤태곤 실장 말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황우여 위원장이 아직 2인 지도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내에서 2인 지도 체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번부터 좀 느끼는 건데 그 홍준표 시장이 폐세자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세자 국본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계속 흘러나오는 단어인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왕정체제도 아니고 이 어디까지나 당원이나 아니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선출하는 이러한 자리들이고 그러한 건데 이런 단어들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정말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2인 지도 체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인 지도 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너무 이 극한 대립이 됐을 때 중재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 대표와 부대표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티가 나버리면 이런 위인설법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당원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과도한 그 추진은 그만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당대표가 임금이고 부대표가 세자면 당협위원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뭐 그러면은 그 좀 현령 군수 정도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뭐 그만큼 부적절한 비유다. 뭐 네, 이런 그런 얘기를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셨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한동훈을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수를 쓰는 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대표, 세자, 뭐 세자라고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비윤이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이런저런 수를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됐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수순 뭐 그런 절차들은 일단 다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다시 단일 지도체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저 뭐 당대표, 부대표, 임금 세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출마를 하면 어대안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하냐면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당의 어떤 중심이 됐을 때 조금 손하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금 세자가 웬 말입니까? 정당 정치란 민주정당에서 책봉을 한다고요?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본인이 당 위원장하고 그 후계자를 책봉하고 지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머리에서 그리고 말에서 국본이란 말이 나온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DNA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처럼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도 그렇게 운영되나 싶은데요. 저는 좀 어처구니 실수는 그만하지 마시고 그냥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딱 정해서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것들이 더 이상 좀 이렇게 덜 창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 배서에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꽤 많이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현 비대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이 뭐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 만약에 당대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누구라도 좀 자연스럽게 승계해야 되지 않냐. 이 논란도 사실 돌고 돌아서 7월 말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는 현 그대로 단일 지도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저희가 어제 언급했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의정 시작이네요. 축하합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돌렸고 최근 몇몇 여당 의원들과 만남에서 본인이 예차례 강조했 정치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친소보다는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장동혁 대변인 얘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책임을 지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여튼 지난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은 백서와 하이브리드와 국본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어떤 등판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우리가 정치권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다 묶여 있습니다. 형, 동생, 일단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의 어떤 선후배, 이끌어줬던 사람 등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과 정치라는 것은 공적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즉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였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일반인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윤 대통령과 관계 이거를 해서 두 사람이서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그거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가 왜 이렇게 지지분을 할까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인연에 얽힌 정치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향 사람이 끌어주고 내 학교 선후배니까 끌어주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결국은 모든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공공선을 위해서 다 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우리가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어떤 이 생각들의 어떤 찌꺼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당대표를 무슨 왕을 뽑고 국본을 뽑고 하이브리드를 하고 백서 가지고 한 달 동안 논쟁을 벌이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공적인 토론,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국가를 위한 토론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출마가 정책으로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라는 해석도 했는데 일단 지난 토요일부터 토일 어젯밤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흘 연속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저격하면서 조금씩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